법정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제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정우, 딸 수진이. 피고인석에 앉은 그 아이들을 보며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를 제출하세요. 변호사님이 USB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제 아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엄마만 요양원 들어가면 깔끔해. 그때 나눠 가지자.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는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78년을 살아온 이 손으로 제가 낳은 자식을 법정에 세우게 되다니. 하지만 돌아보니 이 순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자식들이 웃으며 말했던 그 순간부터 새벽 4시 저는 오늘도 눈이 떠졌습니다. 70 넘어서부터는 새벽이면 어김없이 잠이 깨곤 해요. 옆자리는 텅 비어 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넘어질까봐 무서워서인지 요즘은 걸을 때마다 벽을 짚게 됩니다. 넘어지면 병원에 가야 하고 병원비가 들고 자식들한테 또 걱정 끼치게 될 테니까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컵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컵 속 물이 흔들리는 걸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늙었나? 예전엔 이 손으로 시장에서 50kg 쌀자루도 들었는데 이젠 물컵 하나 들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깜깜한 새벽이지만 저 멀리 시장 쪽에선 벌써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60년을 일했던 그곳, 무릎을 쓸어내렸습니다. 굵은 손가락, 튀어나온 뼈마디, 거칠게 갈라진 손톱. 이 손으로 저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두 자식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봤어요. 정우 대학 졸업식 날. 제가 시장 앞치마를 입고 서 있고 정우가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대학을 나왔구나. 내가 해냈구나. 수진이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혼수를 장만하려고 시장 구석 대출까지 받았지만 딸애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쓴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 현관문이 열리며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도 함께였어요. 둘이 함께 오는 건 명절이나 제 생일 때나 있는 일인데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얼른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이고, 미역국이라도 끓일까? 뭐 먹을 게 없네. 아니에요, 엄마. 앉으세요. 정우가 제 팔을 잡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수진이도 제 옆에 앉더니 제 무릎을 톡 두드렸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늙으면 다 이런 거지. 정우가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 떨리는 거 심해지셨죠? 순간 저는 손을 주먹 쥐었어요. 들켰구나 싶어서였습니다. 조금 그래. 나이가 나이니까. 괜찮아. 엄마, 병원은 다니세요? 아이, 돈이 어디 있어. 그때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혼자 계시잖아요. 통장 관리도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혼자서도 잘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엄마, 정우가 좀 더 가까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사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 타겟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뉴스 보세요. 매일 나오잖아요. 나도 TV는 봐.
그런 전화 오면 안 받아. 엄마, 혹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 받으신 적 있으시죠? 응, 가끔. 정우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거 다 사기예요. 우리가 관리 안 해드리면 엄마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릴 수도 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녁 9시에 집에 온 30년. 손이 부르트고 터져도 참고 무릎이 아파도 참고 모은 그 돈. 수진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래서요, 엄마. 재산을 오빠 이름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 해서요. 세금도 아끼고 나중에 상속도 쉽고 아니면 제 이름이어도 돼요. 수진이가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엄마 돈인 건 똑같잖아요. 명의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관리는 우리가 할게요. 엄마는 편하게 쓰시기만 하시면 돼요. 저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입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 돈인데, 내 이름이. 엄마, 우리가 누군데요? 남이에요? 정우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평생 고생하신 거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정말이지, 엄마 보면 가슴이 아파요. 이제 편하게 계세요. 돈 걱정은 우리가 다 할게요. 수진이도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 믿으세요. 엄마 자식들인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날 걱정해 주는구나. 내가 힘들까봐, 사기당할까봐 걱정해 주는구나. 그래, 자식들이 챙겨주겠다는데. 그래. 그럼 오빠 이름으로 하자. 수진이는 결혼했으니까 오빠가 낫겠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을 때 저는 자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짓는 걸 봤습니다. 그게 안도의 미소인 줄로만 알았어요.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잘한 걸까? 손을 펴서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 주름진 손등. 이 손으로 평생 일했는데 이제 통장도 못 만지게 되는구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식들이 관리해준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 걱정해주는 거잖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정우와 수진이가 나눴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눈빛은 뭐였을까?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엄마, 통장이랑 카드는 제가 갖고 있을게요. 왜? 나 쓸 일 있는데. 엄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이게 더 안전해요. 그래도 엄마, 우리 합의한 거잖아요. 제가 관리하기로. 정우가 제 지갑에서 카드들을 빼갔습니다. 통장도 가져갔어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쓸 일도 많지 않고 자식이 관리해 준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이틀 후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흰머리가 다시 자라 검은 머리 사이로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난번 미용실 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머리가 벌써 이렇게 자랐습니다. 정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우야, 미용실 좀 가려고 하는데 돈 좀. 엄마, 지난주에 가셨잖아요. 그래도 머리가 또 자랐잖아. 흰머리가. 다음 달에 가세요. 그때 드릴게요. 요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절약 좀 해야 해요. 그래도 엄마, 나도 힘들어요. 알아서 좀 해주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흰머리가 더 도드라져 보였어요. 한 달을 더 참아야 하나. 예전엔 신경 쓰일 때마다 미용실에 갔는데 교회에 가기 전 저는 헌금 봉투를 준비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지갑에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교회 헌금 좀 하려고 하는데. 엄마, 요즘 경제가 어려워요. 헌금은 나중에 하세요. 그래도 11조는 해야지. 60년을 교회 다녔는데. 엄마,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죠. 일단 병원비부터 모아야 해요. 나 안 아픈데. 엄마, 나중에 아프실 수도 있잖아요. 미리 준비해야죠. 전화를 끊고 저는 주일 아침에 빈 헌금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60년을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헌금을 안 한 적이 없었는데 교회에서 헌금 시간이 됐을 때 저는 빈 봉투를 냈습니다. 옆자리 집사님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걸 느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와도 되나? 그날 밤 저는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1,000원짜리 2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전 재산이 1,000원짜리 2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60년을 일해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무릎이 닳도록 일해서 2,000원. 저는 그 돈을 만지작거리다가 지갑을 도로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시장 불빛이 보였어요. 예전엔 저 불빛을 향해 매일 새벽에 나갔는데 이젠 나갈 이유도 나갈 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그날 밤도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물 마시러 부엌 가는 길.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정우가 소파에 앉아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응, 그래. 이제 다 엄마 명의에서 뺐어. 생각보다 쉬웠어.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사기 걱정된다니까 바로 도장 찍더라고. 나이 들면 다들 그런가 봐. 판단력이 흐려지나. 저는 벽을 짚었습니다. 수진이 말로는 치매 진단서 받을 수 있대. 의사 아는 사람이 있다나 뭐라나. 그럼 법적으로 완전히 무능력자 처리 가능하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엄마만 요양원 들어가면 깔끔해. 그때 나눠 가지자. 반반. 엄마 돈은 원래 우리 거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겨우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어요. 숨이 제대로 안 쉬어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 나눠 가지자. 엄마 돈은 원래 우리 거.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컵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물이 턱 밑으로 흘렀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78년을 산 얼굴. 주름이 깊게 파였고 눈가가 처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자식들한테 이렇게까지 짐이 됐나? 그때 정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새벽인데. 응, 물 좀 마시려고. 조심하세요. 밤에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요새 노인분들 낙상사고 많아요. 정우가 제 팔을 잡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자식의 손길이 아니라는 걸. 이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의 손길이라는 걸. 방문을 닫고 저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를 적시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늙어서 쓸모없어진 걸까?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웃으며 엄마 믿으세요라고 했던 그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휴대폰이 나왔어요. 정우가 5년 전쯤 사준 건데 저는 잘 못 써서 그냥 놔뒀던 거예요.
충전기를 꼭꼭 켜봤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다행히 아직 작동했습니다. 버튼을 이리저리 눌러보다가 녹음 기능을 찾았습니다. 녹음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저는 그 버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건가? 내 자식을 녹음한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정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엄마만 요양원 들어가면 깔끔해.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B- 하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0월 15일.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렸어요. 저는 박영순입니다. 만약에 제가 기억을 못하게 되면, 치매에 걸리면, 목이 메었습니다. 이 녹음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제가 지금은 정신이 멀쩡했다는 걸 알아주세요. 녹음을 멈추고 저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증거를 남겨야 해. 그날부터 저는 휴대폰을 치마 주머니에 늘 넣고 다녔습니다. 사흘 뒤 정우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요즘 약은 잘 드세요? 무슨 약? 혈압약이요. 드셔야죠. 나 혈압 안 높은데. 엄마, 나이 들면 다 높아요. 병원 가야 해요.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슬쩍 만졌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나 괜찮아. 병원 안 가도 돼.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요즘 치매 검사도 해야 하고. 치매? 나 멀쩡한데 무슨 치매?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치매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봐야 알아요. 나 기억력 좋아. 내가 어렸을 때 일도 다 기억해. 그건 옛날 일이고요. 요즘 일은요? 어제 뭐 드셨어요? 어제는, 밥 먹었지. 뭐 드셨냐고요? 된장찌개.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요. 기억 안 나시잖아요. 병원 가야 해요. 사실 저는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하지만 그게 치매는 아니잖아요.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잖아요. 정우가 돌아간 후 저는 녹음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선명하게 들렸어요. 정우의 목소리, 제 목소리. 이게 증거가 될까? 일주일 후 정우와 수진이가 함께 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시죠. 병원? 왜? 나 안 아픈데. 정기 검진이에요. 어르신들은 자주 체크해야죠. 저는 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켜져 있었어요. 병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엄마, 잠깐만요.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수진이가 진료실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화장실 가는 척하며 진료실 옆 복도로 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치매 진단서 받을 수 있을까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환자분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데요. 검사 결과 없이는 진단서를 쓸 수가. 그냥 보험 문제라고 하시면 돼요. 날짜만 빨리 좀 해주시면. 그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위조 서류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희가 책임질게요. 선생님도 환자 많으시잖아요. 바쁘신데 괜히 검사 시간 들이실 필요 없어요. 진단서 하나만 써주시면 안 될까요? 사례도.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기를. 제발 녹음이 되고 있기를. 죄송하지만 그런 건 할 수 없습니다. 환자분을 직접 검사해야 합니다. 에이, 선생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내 딸이 진짜 저러는 거야? 병원에서 나오는 길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응, 조금. 엄마, 요양원 구경이나 가보실래요? 요즘 시설 좋은 데 많대요. TV 나온 데도 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볼까? 수진이가 활짝 웃었어요. 그 미소가 예전 딸의 미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요양원은 깨끗했습니다. 복도에 노란 난간이 있고 방마다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는 2인실이에요. 룸메이트 분과 함께 지내시면 외롭지 않으시죠? 안내하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방을 봤어요. 작은 창문, 하얀 벽, 병원 같은 냄새. 여기서 살라고? 엄마 어때요? 좋지 않아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좋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음 파일들을 하나하나 들어봤습니다. 정우가 치매 검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 수진이가 의사에게 진단서만 써달라고 부탁하는 목소리. 요양원 직원이 이인실을 소개하는 목소리. 모든 게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꼭 쥐고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자식들을 정말 고소해야 하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78년을 살면서 자식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싸워보기로.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모든 걸 녹음했습니다. 정우가 전화로 변호사와 통화하는 소리. 네, 어머니 재산은 이미 제 명의예요. 나중에 치매 진단서 나오면 법적 보호자도 제가 되고요. 수진이가 친구에게 하는 전화. 응, 엄마 재산 정리 거의 다 됐어. 우리가 반반 나눠 갖기로 했어. 요양원비 빼면 꽤 남을 거야. 정우와 수진이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 오빠, 엄마 언제쯤 보낼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 너무 급하면 티나. 근데 엄마 요즘 이상해요. 자꾸 주머니를 만지작거리고. 나이 들면 다 그래. 신경 쓰지 마. 모든 대화가 제 휴대폰에 저장됐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버스를 타고 동네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팻말을 보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내가 정말 여기 들어가는 게 맞나? 내 자식을 신고하려고 여기 온 건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남자 변호사가 맞아줬습니다. 이름표에 이도연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려서 가방을 제대로 못 열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이도연 변호사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정우가 예전에 준 거예요. 며칠 전 동네 문구점에서 휴대폰 파일을 옮겨달라고 부탁해서 준비한 거였습니다. 이걸 좀 들어주세요. 무슨 파일인가요? 제 자식들 목소리예요. 이도연은 며칠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USB를 이도연 변호사에게 건넨 지 사흘째 되던 날 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파일들을 전부 분석했는데요. 한번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도연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녹음 파일 목록이 빼곡했고 그중 몇 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파일들 들어보셨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듣지 못했거든요. 이도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병원은 어디로 정했어? 강남에 있는 신경과. 거기 과장이 대학 선배거든. 말 잘 통해. 진단서 나오는데 얼마나 걸려? 일주일이면 돼. 치매 2급으로 해달라고 했어. 2급?
그럼 법적으로 무능력자 되는 거지? 응.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재산 관리할 수 있어. 엄마가 뭘 해도 효력 없어.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위조한다고? 요양원은 경기도 외곽에 괜찮은데 알아봤어. 면회 제한되는 곳으로.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면 곤란하잖아. 그래, 깔끔하게 정리하자. 우리 인생도 있는 거고. 파일이 끝났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내 자식들이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야?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감정이 얼어붙어 버린 것 같았어요. 이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재산 갈등이 아닙니다. 사문서 위조, 준사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감옥에 가요? 최소한 집행유예는 받을 겁니다. 그리고 재산은 전부 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감옥. 내가 낳은 자식이 감옥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지만 방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죠. 안에서는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와 수진이 웃으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소리였어요. 저 아이들이 진짜 저런 계획을 세운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제가 국 끓여놨는데.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다정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표정이 달리 보였습니다. 가면 같았어요. 얇디 얇은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 응, 먹었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60년을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터도 참았죠. 겨울엔 동상에 걸려 손가락 끝이 까맣게 변해도 여름엔 더위에 쓰러질 것 같아도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식들 때문이었어요. 정우가 대학 갈 때 등록금 1,000만 원이 없어서 시장 상인들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고개를 조아리고 빌었죠.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만 보내주세요. 수진이가 결혼할 때 예단이며 예물이며 다 해주려고 적금을 깼습니다. 30년 모은 적금을 전부 깨서 딸아이 시집 보냈죠. 그게 잘못이었나요? 자식 사랑이 잘못이었나요? 아니야. 잘못한 건 나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무 믿었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정우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사진. 새 교복 입고 활짝 웃던 얼굴. 수진이가 대학 합격했을 때 사진. 합격증 들고 엄마 볼에 뽀뽀하던 순간. 이 아이들이 정말 저런 말을 한 거야?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만 요양원 들어가면 깔끔해. 정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치매 2급으로 해달라고 했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뇌리를 찔렀습니다. 사진을 도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올려다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꿈이 있었죠. 서울 가서 돈 많이 벌고 자식 낳아서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78년을 살아온 이 순간, 나는 뭐였을까? 돈 버는 기계였을까요? 자식을 위한 도구였을까요?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텅 빈 까만 구멍.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 갔습니다.
습관적으로 아침을 차렸죠.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 후라이하고 김치 담고 정우와 수진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 엄마 오늘 아침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엄마 좀 쉬세요. 설거지. 쉬라고.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병원 좀 가봐야겠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응. 요즘 머리가 자꾸 아프고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수진이와 정우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서로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그런 눈빛. 엄마, 제가 병원 예약 도와드릴게요. 어디가 좋으려나? 강남에 좋은 신경과 있던데. 거기 한번 가보실래요? 강남. 신경과. 녹음 파일 속 그 병원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응, 그래, 거기 가볼게.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엄마. 걱정 마세요. 웃으며 말하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걱정 말라고. 너희가 날 걱정해? 아니지. 너희는 내 재산을 걱정하는 거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도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결심했어요. 어떤 결심이세요? 고소할 거예요. 우리 애들 고소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이도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이대로 있으면 내가 죽어요. 내 인생이 죽는 거예요. 78년을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당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죠. 고소장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꼭 쥐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고발을 하는구나. 정말이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후련함이랄까요? 아니, 정확히는 자유. 이제 나도 살아야지. 이도현 변호사의 사무실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책장에 빼곡한 법전들,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 그리고 제 앞에 놓인 고소장. 어르신, 한번 읽어보세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고소장, 고소인 박영순, 피고소인 박정우, 박수진, 혐의 사문서 위조, 준사기, 재산침해.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피고소인, 박정우, 박수진, 내가 낳은 자식들의 이름. 35해 전 정우를 낳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진통이 20시간 넘게 계속됐죠.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의사가 제왕절개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렇게 버티고 버텨서 결국 자연분만으로 정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만난 것 같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렇게 다짐했었죠. 그리고 30년 뒤 수진이를 낳았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고소장에 피고소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님, 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이도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의 인생이에요. 네, 78년을 사신 인생이요. 그 인생이 누구 거예요? 자식들 거예요.
어르신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우 인생, 수진이 인생, 손주들 인생. 그걸 위해 사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죠. 자식을 사랑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어르신을 죽이는 일이 되면 안 되죠. 어르신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존중, 받을 권리. 그런 권리가 나한테도 있었나요? 그래도요, 변호사님.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저 애들을 감옥에 보내는 거잖아요. 내가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킨 애들을 내가 고소를 하는 거잖아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도현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저 애들이 어르신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려고 했어요. 어르신을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요양원에 가둬버리려고 했어요. 면회도 제한되는 곳에. 그게 뭔지 아세요? 어르신을 세상에서 지우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 사람들이 어르신의 자식인가요? 자식? 자식이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이도현이 도장을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어르신이 결정하세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도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도장이었습니다. 20년 전에 만든 거였죠. 이 도장으로 얼마나 많은 서류에 찍었는지 몰라요. 정우 대학 등록금 대출 서류, 수진이 결혼 자금 대출 서류, 집 담보 대출 서류, 전부 자식들을 위한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찍는 서류는 자식들을 고소하는 서류. 이게 끝인가? 손을 뻗었습니다. 도장을 집어들었어요.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쯤이었을까요? 정우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 없었어요. 그런 돈이.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죠. 어르신, 이 나이에 5천만 원 대출 받으시면 갚기 힘드실 텐데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납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갚을 거예요. 우리 아들 착해요. 은행 직원이 애매하게 웃었던 게 기억나네요. 그리고 그 5천만 원. 정우는 갚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업이 안 됐어. 조금만 기다려줘. 그렇게 말하고는 이후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결국 제가 시장에서 더 일해서 갚았습니다. 70살 넘어서까지 일했어요. 손목이 아파서 물건을 들 수가 없을 때도, 무릎이 부어서 걷기조차 힘들 때도, 그래도 괜찮아. 우리 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우는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죠.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친정에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오면 빈손으로 왔어요. 엄마,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 그렇게 말하면서 고급 승용차는 타고 다녔죠. 내가 뭐였을까? ATM 기계였을까요? 필요할 때만 찾는 돈 나오는 기계. 도장을 고소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탁! 선명한 도장 자국이 남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도장이었습니다. 이도현이 고소장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잘 결정하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돼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가 시작되면 자식분들이 조사받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가 충분하니까 기소될 거예요. 그럼
재판을? 네. 법정에서 만나게 되실 겁니다. 법정. 자식들과 법정에서 만난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옆에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2살쯤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엄마 배고파? 알았어. 우리 집 가서 밥 먹자. 뭐 먹고 싶어? 맘마. 맘마. 오케이. 엄마가 해줄게.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까르르 웃었습니다. 엄마도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죠. 나도 저랬었는데. 정우가 어렸을 때, 수진이가 어렸을 때. 엄마 배고파? 알았어. 우리 아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렇게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주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이들이 엄마를 귀찮아하기 시작한 게. 엄마, 이것 좀 그만 물어봐. 엄마, 나 바빠. 엄마, 지금 전화하면 안 돼?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이들에게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탑승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구나.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고 78세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착한 엄마 노릇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 이제 뭐 하며 살지?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천천히 찾아가면 되니까. 80살이든 90살이든 살아있는 한 뭐든 할 수 있으니까.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화난 목소리였어요. 무슨 소리야? 법원에서 소장 날아왔어요. 엄마가 우릴 고소했다고. 응? 엄마 미쳤어요? 자식을 고소해요? 진짜 치매 걸리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나 치매 걸렸어. 그래서 너희가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그게 무슨, 우리가 엄마 걱정해서. 걱정? 내 재산 걱정했지. 날 걱정한 게 아니잖아. 엄마, 정우야,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다 녹음했어. 내가 전화로 한 말, 수진이가 의사한테 부탁한 말 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법정에서 보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구나. 자식들과 영원히 멀어지는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후 밤 늦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울면서 들어왔어요. 엄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발이요. 안 돼. 엄마, 저 지금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부모가 고소했다고.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제발. 그래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오빠 말만 믿었어요. 진짜예요. 저는 엄마를 요양원 보낼 생각 없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아, 넌 의사한테 뭐라고 했지? 그건 치매 진단서만 빨리 써달라고 했지. 사례도 드린다고 했지.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다 녹음했어. 내가 한 말 하나하나.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수진아, 넌 엄마를 뭘로 본 거야?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었어요. 집도 사야 하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엄마는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그 돈 있어도 못 쓰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늙어서 돈 쓸 일도 없지. 그래서 너희가 미리 가져가도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수진아 가. 엄마 가라고. 내 얼굴 보기 싫어. 수진이가 울면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정우도 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와 달리 정우는 화가 나 있었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가? 고소를 취하 하세요. 당장. 안 돼. 엄마. 정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이상하게 보고 와이프는 이혼하겠대요.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요? 너희는 엄마한테 이래도 돼? 엄마 무능력자 만들어서 세상에서 지우고 너희들이 재산 함부로 가져가도 되는 거야? 제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이도현이 함께 법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 당일 법원 건물은 크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법정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도현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어르신, 준비되셨어요? 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봤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정우와 수진이를. 정우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어요. 수진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를 봤습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 내 자식들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박정우, 박수진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준사기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먼저 고소인 박영순 씨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버텼어요. 고소인께서는 피고인들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제 자식들입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자식들을 고소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78년을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일하며 두 자식을 키웠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터도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결혼시키려고 일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나 봅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제 재산을 가져가는 건 괜찮았어요. 자식들 거니까요. 나중에 쓰라고 모은 돈이니까. 근데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치매 진단서를 위조해서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고 요양원에 가둬버리려고 했어요. 수진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랑인가요? 그게 자식이 엄마한테 할 짓인가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그렇게 버려지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판사가 이도현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인,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도현이 USB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입니다. 법정의 스피커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엄마만 요양원 들어가면 깔끔해. 그때 나눠 가지자. 오빠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는 이제 늙었어. 뭘 하겠어. 그냥 요양원 가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나아. 법정이 고요했습니다. 정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진단서는 일주일이면 나와. 치매 2급으로. 그럼 엄마가 법적으로 무능력자 되는 거지? 응.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 수진이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판사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박정우, 이 녹음이 사실입니까?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어요. 네, 사실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소인의 재산 3억 원을 자신들 명의로 이전했고 치매 진단서 위조를 시도했으며 요양원 강제 입소를 계획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준사기에 해당합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박정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박수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고소인 박영순에게 재산 전액을 반환할 것. 그리고 판사가 정우와 수진이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피고인들의 상속권을 박탈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걸음을 멈췄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엄마, 용서해 주세요. 두 자식이 울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정우와 수진이. 내가 낳은 자식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진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도현이 옆에 섰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것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3억 원이 돌아왔어요. 제 돈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지? 자식들 주려고 모은 돈이었는데 이제 그럴 수도 없고 어느 날 새벽 문득 시장이 그리웠습니다. 60년을 일했던 그 시장. 옷을 챙겨 입고 나갔어요. 새벽 5시 시장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 비린내, 과일 향기, 떡볶이 냄새, 익숙한 소리들, 익숙한 풍경. 아, 여기가 내 자리였구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영순이 아니야? 오랜만이다. 영순아, 어디 갔다 왔어? 요즘 안 보이길래. 오랜 시장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냥 좀 쉬었어요. 그래, 나이 들면 쉬어야지. 평생 일했는데.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자식들은 한 번도 쉬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시장 사람들이 먼저 걱정해 주네요.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김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영순아, 잠깐만. 사과 좀 가져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우리 얼마나 오래 봤는데. 그냥 가져가. 비닐봉지에 사과를 한가득 담아줬어요. 영순아, 요즘 어디 사니? 고시원이요. 뭐, 집은? 그냥 나왔어요. 김 사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이랑 무슨 일 있었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순아, 힘들면 언제든지 와. 우리가 가족이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족이라.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혼자 빵을 먹고 계셨어요. 할머니, 혼자 계세요? 응, 혼자 살아. 자식들은요? 다들 바빠. 명절 때나 연락 와.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고시원으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여전히 쌓여 있었어요. 정우와 수진이었죠.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화 기록을 모두 지웠어요. 그리고 문자도 지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야. 2년 후 80세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살고 있어요. 주 3회 어르신들께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나도 늙었는데. 하지만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영순 씨, 이 김치 누가 담갔어요? 맛있네. 제가 담갔어요. 와, 솜씨 좋으시네. 우리 집에도 좀 담가줘요. 웃으며 대화하는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오후 경로당 뒤뜰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박 할머니가 물었어요. 영순 씨, 자식들은 연락 안 해요? 안 해요. 서운하지 않아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엄청 서운했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삶이 자식들한테 달려있지 않더라고요. 자식들 없어도 저는 살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해요. 박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 씨 정말 대단해요. 저는 아직도 자식들 연락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천천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78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알았네. 사람이 늙는 건 죄가 아니에요. 쓸모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자식 위해 살던 인생에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정당한 거예요. 고시원 방에 들어와서 작은 베란다에 섰습니다. 화분에 심어둔 꽃이 피었어요. 빨간 제라늄이었습니다. 예쁘네. 꽃잎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나이에 꽃을 키울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물 주고 햇빛 쬐어주고 말 걸어주면 꽃이 자라요. 나도 그래야겠다. 나한테도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따뜻한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2027년 10월 15일. 오늘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웃었다. 김치찌개를 끓여드렸더니 다들 맛있다고 하셨다. 박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아줬다. 따뜻했다. 80살 늦었지만 괜찮다. 이제 나를 위해 살 거다. 자식들에게 미안하지 않다. 나도 살 권리가 있으니까.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았어요. 내일은 뭘 하며 살까?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80살에 찾은 자유. 늦었지만 괜찮아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살아있는 한 시간은 충분하니까. 손바닥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에필로그. 3년 후 83세가 된 영수는 경로당에서 요리 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경로당을 찾아왔어요. 저 어머니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요.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영순이 차를 내어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인데요? 어머니가 저희 말을 안 들으세요. 요양원 가시라고 하는데 계속 거부하시고. 영순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 들어주세요. 네. 어머니도 인생이 있어요. 자식 말만 듣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존중해 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성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순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후회하기 전에요. 그날 저녁 영순은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정우야, 수진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잘 살고 있어. 너희도 잘 살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83살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늙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이젠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에요.